네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아이도 못 낳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마음도 못 잡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진짜 쫓아낼 거야. 이 애가 지금 어른 말씀을 거역해. 7년 동안 밥만 축내고 해도 못 낳은 주제에 무릎 꿇으라고. 결혼 7주년 축하의 날은 이별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은하는 차갑게 놓인 이혼 서류를 바라보며 모든 게 악몽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야기의 민족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7주년 기념일 밤이었다.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케이크를 준비하며 도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벽시계는 오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여전히 도윤의 연락은 없었다. 은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7년 전 이날 그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맹세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사랑은 일상의 무게에 눌려 점점 희미해져 갔다. 도윤은 변했다. 예전처럼 은하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고 집에 들어와서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TV를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은하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같은 단답으로만 대답했다. 함께 있어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은하는 그런 도윤의 변화가 자신 때문일까봐 더욱 신경 썼지만 도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오후 9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앞에서 택배 알림음이 울렸다. 은하는 도윤이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건가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하지만 택배 기사가 건넨 것은 평범한 상자였다. 발송인은 법무법인 박세진이었다. 은하의 가슴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공문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은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혼 합의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에는 이미 도윤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재산 분할 포기, 위자료 없음이라는 조건들이 차가운 활자로 은하를 짓누르고 있었다. 은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하려는 도윤의 차가운 의도가 느껴졌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윤이었다. 잠깐 혼자 있고 싶어. 서류는 확인했을 거야. 서명해서 보내줘. 단 2줄의 메시지였다. 7년간 함께한 시간에 대한 그 어떤 설명도 사과도 없는 차가운 통보였다. 은하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들이 보낸 SNS 스크린샷들이 연달아 도착했다. 도윤과 회사 후배 윤아가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심지어 커플링까지 끼고 있는 장면들이었다. 사진 속 도윤은 은하와 함께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은하와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미소였다. 은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다. 7년 동안 자신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편의상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 불과했던 걸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은하는 억지로 참았다.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테이블 위에 케이크가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촛불이 홀로 타고 있었고 그 불빛이 흔들리며 방 안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은하는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었다. 이미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기념일 케이크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 미자가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냉랭한 표정이었다. 미자는 평소에도 은하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히 차가웠다. 은하야, 어제 도윤이 전화했더라. 미자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한테 관심도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이도 못 낳고 뭐하러 있는 거야? 도윤이가 다른 데서 아이 생기면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미자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은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인 양 취급받는 것이 억울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은하가 말하려 하자 미자가 손을 저었다. 여자가 집안을 망치면 안 되는 거야. 도윤이가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간 것도 다 내 탓이야. 빨리 서명하고 조용히 사라져. 우리 가문에 먹칠하지 말고. 어차피 너 같은 애는 나가면 갈 데도 없을 텐데.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하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다. 7년 동안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며느리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비참했다.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때 문득 법대 동기였던 하림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하야, 억울한 일 당하면 무조건 증거부터 확보해. 감정에 휩쓸리면 손해보는 건 너야. 하림은 현재 여성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이혼 소송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미자의 모욕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녹음되기 시작했다. 내가 여자로서 역할을 못했으니까 도윤이가 다른 데로 간 거야. 이혼은 내가 원한 거고 재산 같은 것도 욕심내지 마. 아무것도 해준 것 없으면서 뻔뻔하게 돈 달라고 하지 마. 녹음을 하면서도 은하는 미자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7년 동안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밤새 일하고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를 했던 것들이 모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인가? 하지만 은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녹음을 이어갔다. 미자가 떠난 후 은하는 혼자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휴대폰 속에는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은하는 하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도움이 필요해요. 이혼 소송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림은 은하의 상황을 듣고 즉시 만나자고 했다. 은하야, 일단 모든 증거를 확보해. 통장 내역,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오늘 녹음한 것까지 다 모아둬. 절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은하는 단호하게 답했다. 이제 제대로 싸울 때였다. 7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였다. 이장 마이너스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 한 달 후 미자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도윤의 사촌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은하는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친척들의 시선이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거실에는 도윤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형제들까지 총 10여 명이 모여 있었다. 평소라면 은하를 반갑게 맞아주던 사람들도 오늘은 달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은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망설였다. 자, 다들 모인 김에 정리하자. 미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다. 은하가 우리 도윤이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집안 분위기만 흐리고. 그러니까 은하가 도윤이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어?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 은하는 귀를 의심했다. 바람을 피운 것은 도윤인데 왜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인가? 어머니, 바람을 피운 건 도윤이인데 제가 왜 사과를... 미자가 소리를 질렀다. 내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아이도 못 낳고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마음도 못 잡고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진짜 쫓아낼 거야. 친척들도 하나둘 미자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그러게 말이야. 여자가 집안에서 역할을 못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지. 아이도 없으면 뭐하러 결혼 생활을 하는 거야. 은하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은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도윤이에요. 제가 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하나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다. 그러자 도윤의 사촌 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곤 했다. 이 애가 지금 어른 말씀을 거역해? 7년 동안 밥만 축내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그는 은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무릎 꿇으라고. 집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놓으세요. 은하가 소리쳤지만 사촌 동생은 더욱 세게 팔을 비틀었다. 은하는 팔이 비틀리는 아픔을 느꼈다. 억지로 끌려가다가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졌다. 무릎과 팔꿈치에서 피가 났다. 아파요. 은하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연극하지 마. 좀 세게 잡았다고 그렇게 아픈 척하나. 여자가 너무 나약해. 그들에게는 은하의 고통이 그저 과장된 연기로 보였다. 미자는 팔짱을 끼고 차가운 시선으로 은하를 내려다봤다. 이제 좀 정신 차렸어?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말 거야? 하지만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도 고개를 저었다.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친척들은 은하를 둘러싸고 더욱 강하게 압박했다. 정말 뻔뻔하네. 이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집에서 나가라고 해야겠어. 은하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말들을 들으며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고 미자 집 거실 한쪽에 설치된 CCTV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미자가 몇 년 전 도난 사건 이후 방법용으로 설치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은하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주고 있었다. 집에서 나온 은하는 즉시 응급실로 향했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다. 팔꿈치는 퉁퉁 부어올랐고 무릎에서는 계속 피가 났다. 의사는 누군가에게 강하게 밀쳐서 다친 것 같다며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다. 좌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무릎 찰과상, 치료기간 2주 소견. 의사의 소견서에는 타인에 의한 외력으로 발생한 상해로 추정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은하는 진단서와 함께 상처 부위 사진도 여러 장 찍어두었다. 모든 각도에서 상처의 심각성이 드러나도록 꼼꼼하게 기록했다. 다음 날 은하는 법원에 임시적 근금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댁 가족들의 물리적, 정신적 폭력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신청서에는 병원 진단서, 미자, 집에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그리고 어제와 지난주에 녹음한 파일들이 모두 첨부되었다. 하림이 도와준 덕분에 신청서는 완벽했다. 은하야,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해. 특히 CCTV 영상은 결정적이야. 물리적 폭력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하림은 은하의 준비성에 감탄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했으면 이런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거야. 시댁에서는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도윤이 지인 기자를 통해 가족 간의 대화 중 발생한 사소한 접촉이 과장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물리적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도 못 낳아서 예민해진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은하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었다. 집 현관에 설치된 스마트벨 카메라였다. 은하가 몇 년 전 택배 도난 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가족 모임 날 은하가 다친 채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 속 은하는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다. 무엇보다 충격받은 표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평소의 은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 영상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해명해도 소용없어. 하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법은 자신의 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며칠 후 임시접근 금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답변이 왔다. 1차 신문 날짜가 정해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은하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다. 드디어 그들의 폭력과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3장 마이너스 계산된 거짓말.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윤아가 도윤의 회사로 찾아와 소동을 피운 것이었다. 점심시간 사무실이 한산한 틈을 타서 윤아는 로비에서 기다리다가 도윤이 나타나자 다가갔다. 손에는 임신 검사기를 들고 있었다. 도윤 오빠, 우리 아기 어떡해? 윤아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다. 로비에 있던 직장인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쳐다봤다. 도윤은 당황해서 윤아를 빨리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윤아는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오빠, 이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아기 키우라고. 윤아는 연기하듯 눈물까지 흘렸다. 도윤은 급히 윤아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지만 이미 소문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윤아는 곧바로 SNS에 임신 소식을 올렸다.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기를 가져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해시태그 임신, 해시태그 새 생명, 해시태그 행복 사진에는 임신 검사기와 함께 배를 쓰다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윤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도윤에게 직접적인 요구를 했다. 커피숍에서 만난 자리에서 윤아는 계산서라도 내미는 듯 자신의 요구사항을 나열했다. 오빠, 나 이제 회사 그만둘 거야. 아기 때문에 일 못하잖아. 그리고 우리 아기 미래를 위해서 오빠 회사 지분 좀 줘. 10%면 될 것 같아. 윤아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인플루언서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광고 계약도 따내줘. 임신한 여자 모델로 활동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거든. 도윤은 패닉 상태였다. 이혼 문제도 복잡한데 아이까지 생겼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더욱이 윤아의 요구는 점점 커져만 갔다. 오빤 나랑 아기한테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아기 키우라고? 그럼 양육비라도 매달 500만 원씩 줘. 윤아는 그런 도윤을 더욱 압박했다. 오빠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나 혼자 아기 키우라고? 그러면 내가 언론에 다 말할 거야. 유부남이 어린 후배 임신시켜놓고 책임 안 진다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은하는 이 모든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윤아의 행동이 너무 계산적이었고 임신 사실을 발표하는 타이밍도 절묘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다. 은하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했다. 만약 정말 임신이라면 친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담당 변호사는 친자 확인 사전 보전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나중에 증거가 사라지거나 조작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모든 의료 기록을 법정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거죠. 은하는 이 조언을 듣고 즉시 행동에 나섰다. 도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둘 사이의 대화는 어색하고 차가웠다.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도윤 씨, 만약 정말 유나 씨 아이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만 상처받아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도윤은 유나를 의심하는 듯한 은하의 말에 발끈했다. 유나가 거짓말할 리 없어. 왜 자꾸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은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을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저도 유나 씨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이에게도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정말이라면 앞으로 양육비나 법적 문제들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은하의 논리적인 설명에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좋은 거니까요. 유나 씨도 당당하게 확인받을 수 있을 거고 아이에게도 확실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잖아요. 은하의 설득은 합리적이었다. 도윤은 결국 동의했다. 며칠 후 은하는 의료진과 함께 유나의 임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 참여했다. 전문의의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고 모든 과정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철저히 기록되었다. 유나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검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유나가 불평했지만 의료진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그리고 각종 확인 절차들이 이어졌다. 결국 도윤은 검체 보전 동의서에 서명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고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는 유나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검사를 꺼리는 걸까? 은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을 굳혔다. 유나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정말 임신한 여성이라면 오히려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신을 얻고 싶어 할 텐데 유나는 반대로 검사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그 사이 유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윤을 압박했다. 오빠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 일단 회사 지분 이전 서류부터 준비해줘.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 심지어 임신을 이유로 도윤의 회사 동료들에게도 인사를 다니며 기정사실화하려 했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나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놀랍게도 유나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벌인 적이 있었다. 대학 시절 한 선배를 상대로 임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난 적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피해자였던 선배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다. 유나가 임신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던 거였죠. 임신 검사기도 조작한 거였고요. 선배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회사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피웠어요. 저를 곤란하게 만들어서 돈을 주게 하려던 거죠.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은하는 이 증언을 녹음해 두었다. 유나의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다. 유나가 최근 성형외과에서 받은 시술 내역이었다. 임신 중에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시술들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 임신했다면 이런 시술을 받을 리 없었다. 은하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유나의 과거 사기 행각, 최근 받은 의료시술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곧 나올 정밀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유나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도윤은 점점 혼란에 빠져갔다. 유나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만약 정말 임신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회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고 상사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도윤아, 개인적인 문제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상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미 회사 내에서의 입지가 위태로워진 상황이었다. 그때 은하로부터 연락이 왔다.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내일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도윤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다. 병원에 도착한 도윤과 은하, 그리고 유나.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임신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다. 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럼 유나가 가져온 임신 검사기는 뭐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짜 임신 검사기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유나는 당황해서 변명하기 시작했다. 잘못 검사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해봐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모든 결과가 일치합니다. 임신 사실이 없습니다. 그제야 도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유나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다. 적어도 무고한 아이가 피해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었다. 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유나의 사기 행각이 완전히 드러난 이상, 이제는 법적 대응을 할 차례였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더 큰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장 마이너스 명절의 참혹한 진실. 여름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오자 미자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은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미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명령적이었다. 은하야, 추석 음식 준비하러 언제 와? 아직 이혼 안 됐으니까 당연히 와야지. 설마 시집살이 힘들다고 도망갈 생각은 아니겠지? 미자의 말투에는 조금의 여지도 없었다. 마치 은하가 당연히 와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은하는 어이가 없었다. 이혼 서류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것도 폭행 사건까지 있었는데 명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그러기가. 야, 아직 이혼 안 됐잖아. 미자가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는 집안의 사람이야. 가족들 음식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빨리 와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해. 아이도 못 낳은 주제에 이것도 안 하면 진짜 쓸모없는 거야. 미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은하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가보기로 했다. 추석 전날 은하는 미자의 집에 도착했다. 거대한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식재료가 쌓여 있었다. 온갖 나물류, 전을 부칠 재료들, 그리고 몇십 인분은 좋게 될 것 같은 양의 음식 재료들이었다. 혼자 다 하라고요? 은하가 묻자 미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아이도 못 낳아서 쓸모없으니까 이거라도 제대로 해야지. 미자는 팔짱을 끼고 명령조로 말했다. 나는 손목이 아파서 못해. 도윤이 누나들도 바빠. 너만 한가하잖아. 할 일도 없고.
은하는 주변을 둘러봤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무도 은하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하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16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 도라지를 무치고 시금치를 삶고 콩나물을 데치고 각종 전을 부치는 일이 끝없이 이어졌다. 손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었으며 발은 부어올랐다. 점심시간에도 은하는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다. 가족들이 먹는 동안 계속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해야 했다. 은하야, 밥 더 가져와. 이 반찬간이 좀 싱거운데? 끝없는 심부름과 지적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어서야 잠깐 쉴 수 있었다. 은하는 화장실에 가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상처난 손, 부은 발, 그리고 기진맥진한 자신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은하가 16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하에게 고마움을 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흠을 찾기 바빴다. 이 나물은 너무 짜다. 전이 좀 탔네. 7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친척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도윤의 큰 누나가 냉정하게 말했다. 아이도 못 낳고 요리도 이 정도면. 도윤이가 다른데 눈 돌릴 만하네. 은하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녹음을 이어갔다. 이 모든 모욕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은하의 몫이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혼자 씻는 동안 가족들은 화투를 치며 즐거워했다.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지만 은하에게는 조롱으로 들렸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은하의 손은 세제와 뜨거운 물 때문에 빨갛게 부어올랐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그때 은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일방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온 은하는 컴퓨터를 켜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다.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서 초안이었다. 1조. 가사노동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2조. 시댁과 관련된 행사는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3조. 사적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을 금지한다. 4조. 인격 모독적 발언을 금지한다. 은하는 차근차근 조항들을 정리했다. 각 조항마다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했다. 가사노동 분담은 요일별로 명확히 구분하며 명절 음식 준비는 반드시 공동 작업으로 한다. 시댁 행사 참석은 최소 일주일 전 통보하며 거부권을 인정한다. 개인 물건이나 공간에 대한 무단 침입 시 주거침입죄로 고발한다. 다음 날 도윤이 집에 왔을 때 은하는 합의서를 테이블에 놓고 말했다.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주거침입죄와 모욕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어요. 도윤은 황당해했다. 엄마가 평생 이렇게 해오셨는데 왜 갑자기? 평생 잘못된 게 관습이 될 수는 없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도 인격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은하는 명절 당일 가사노동 시간을 기록한 표를 보여주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 동안 혼자 일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도윤은 변명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더더욱 서로 배려해야죠. 은하는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홀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설거지하는 뒷모습, 그리고 상처난 손까지. 이게 가족이 해야 할 일인가요? 아니면 하인이 해야 할 일인가요? 은하의 질문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처음으로 아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변명뿐이었다. 그래도 우리 집 전통이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전통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은하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은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관계는 일방적 희생이 아니라 상호 존중 위에 성립되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은하는 하림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림은 은하의 목소리에서 확고한 의지를 느꼈다. 잘 생각했어, 은하야. 이제 진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야. 5장 마이너스 숨겨진 진실. 은하가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재산 목록을 정리하던 중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도윤의 이름 변경 이력이 있다는 기록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은하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봤다. 문서를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도윤은 태어날 때 이름이 김도윤이었다. 그런데 3세 때 윤도윤으로 개명되면서 동시에 미자의 양자로 입적된 기록이 있었다. 즉, 도윤은 미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하였던 것이다. 은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였다. 도윤 본인도 모르는 사실인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은하는 도윤이 왜 그렇게 미자에게 의존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더욱 인정받으려 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다. 도윤의 생모는 과거 미자네 집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였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미자의 집에는 실제로 가사도우미가 살았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도윤이 태어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은하는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어머니, 혹시 도윤이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앨범 같은 거라도. 미자는 당황하며 왜 갑자기 그런 걸? 이라고 되물었지만 결국 오래된 앨범을 꺼내주었다. 앨범을 뒤지다가 은하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중 한 장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 찍혀 있었다. 아기는 분명 도윤이었고 여성은 도윤의 생모로 보였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미자의 필체로 우리 도윤이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같은 날짜로 보이는 다른 사진들에는 미자가 직접 나온 모습들도 있었다. 미자가 그 시절부터 도윤을 자신의 아이로 여기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은하는 더 깊이 조사했다. 당시 미자는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가사도우미가 임신했을 때 미자가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숨기고 친자식인 것처럼 키워왔다. 이 사실을 안 윤하는 도윤을 흔들기 시작했다. 가짜 임신이 들통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던 차였다. 오빠도 진짜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오빠를 그렇게 아껴주는 것도 가짜인 거네요. 윤하는 이를 이용해 도윤의 정신적 동요를 유발하려 했다. 오빠,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진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거짓말쟁이 어머니 편을 들 거예요? 윤하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다. 도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가족관계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도윤은 술에 의존하며 방황했다. 회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실수가 잦아졌다. 도윤에게는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이었다.
나는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야. 내 정체성이 뭐야? 매일 밤 술을 마시며 괴로워했다. 자신을 키워준 미자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배신감도 느꼈다. 하지만 은하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혈연 관계가 인권의 조건은 아니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자, 어머니가 당신을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도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한 것은 혈연과 상관없이 잘못된 거죠. 은하의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입양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잘못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더 감사해야 할 일이죠. 친부모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께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게 맞나요? 은하의 지적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다. 도윤은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와 7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모두 배신한 것이었다. 입양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숨겨왔던 미자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시절에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심했을 것이다. 미자도 이 사실이 드러나자 당황했다. 30년 동안 체면을 위해 숨겨왔던 비밀이 폭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이를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사랑으로 키운 것이 진짜 부모라며 미자를 위로했다. 어머니가 도윤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죠. 은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일을 통해 도윤은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은하의 인격과 품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후였다.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하고 이혼 서류까지 보낸 상황에서 뭘 해도 늦었다. 은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을 다졌다. 도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과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다. 6장 마이너스 조직적 사기의 전모. 유나의 가짜 임신이 드러난 후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단순한 개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유나가 제출한 임신 확인서는 완전한 위조 서류였다. 병원에서는 이런 정교한 위조는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수사가 확대되자 유나 뒤에 숨어있던 거대한 조직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박세진의 브로커들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가짜 임신을 연출한 것이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도윤의 재산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은하는 즉시 변호사 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허위 진단서 작성과 의무기록 위조는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일이 다른 피해자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굳은 의지로 가득했다. 하림이 도와주며 수사 과정을 지켜봤다. 은하야, 이건 단순한 개인 사기가 아니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집단이었어. 박세진 법무법인은 여러 이혼 사건에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다. 도윤의 회사에서 가짜 납품 단가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것이었다. 사실 유나는 도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회사 이야기를 물어봤었다. 오빠 회사는 어떤 일 해요? 매출은 얼마나 돼요? 요즘 큰 프로젝트 있어요?
처음에는 관심 있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빼돌려 경쟁업체에 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도윤은 사랑에 눈이 멀어 회사의 중요한 기밀까지 유나에게 털어놓았다. 우리 회사가 이번에 대형 프로젝트를 따냈어.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유나가 이렇게 얻은 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가짜 임신 서류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박세진 법무법인의 브로커들은 이런 비즈니스의 전문가들이었다. 돈만 있으면 어떤 서류든 위조해주는 조직이었다. 유나가 받은 돈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도윤이 횡령한 회사 자금이었어. 수사관이 은하에게 설명했다. 도윤이 유나를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렸고 유나는 그 돈으로 가짜 임신 서류를 만든 거죠. 은하는 동료 하림과 함께 내부 고발 채널에 이를 제보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비리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림도 동의했다. 은하야,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부정부패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되자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났다. 도윤은 유나와의 관계를 위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허위 출장을 통해 유나와 여행을 다녔으며 심지어 회사 기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기까지 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어요. 도윤이 조사받으면서 털어놓았다. 유나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몇십만 원씩 빌려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회사 돈을 건드리게 됐고 유나는 도윤을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다. 오빠, 나 때문에 회사에서 문제 생기면 어떡해? 차라리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도윤을 꼬드겨 더 큰 횡령을 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유나가 자신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도윤은 늦은 후회를 했다. 유나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태도를 바꿨다. 오빠가 먼저 유혹했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유나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유나 씨가 도윤을 만나기 전부터 박세진 브로커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수사관이 밝혔다. 이미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도윤은 그냥 타겟이었을 뿐이에요. 박세진 법무법인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들은 여러 이혼 사건에서 비슷한 수법을 사용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가짜 임신, 위조 서류, 허위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들의 사업 모델이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최소 20건 이상의 유사 사건이 있었어요. 검찰 관계자가 설명했다. 박세진 법무법인은 일종의 범죄 조직이었던 거죠. 은하는 모든 과정을 차분히 기록했다. 증거 수집부터 법적 절차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문서화했다. 나중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은하의 싸움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하림이 감탄하며 말했다. 은하야, 내가 이런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건이 판례가 되어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거야.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박세진 법무법인에 속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연이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은하의 용기 있는 고발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힘을 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니까 든든해요. 은하가 하림에게 말했다.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거짓과 조작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은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다. 몇 달 후 기소장이 접수되었다. 윤아는 사기죄, 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박세진과 브로커들도 조직적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도윤 역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은하의 치밀한 증거 수집에서 시작된 결과였다. 해자들에게도 힘을 준 것이었다. 처음에는 혼자 싸우는 것 같아서 무서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니까 든든해요. 은하가 하림에게 말했다.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 거짓과 조작으로 쌓아 올린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은하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었다. 며칠 후 기소장이 접수되었다. 윤아는 사기죄, 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고 박세진과 브로커들도 조직적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도윤 역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은하의 치밀한 증거 수집에서 시작된 결과였다. 7장 마이너스 법정의 승리.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다. 가처분 신문과 형사고소가 같은 날 진행되기로 했다. 법원 앞에는 미자와 시댁 가족들이 몰려와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가족 망신시키는 것. 미자가 소리를 질렀다. 7년 동안 밥만 축내고 애도 못 낳더니 이제는 법정까지 끌고 와. 진짜 못된 애야.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야? 부모 없이 자라서 예의도 모르나.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지만 미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망신시키고 법정에 서게 만들고 정말 악독한 애야. 시댁 식구들도 거들었다. 그러게 말이야.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하지만 은하는 당당했다. 폭력을 합리화하는 가족 프레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은하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근차근 제시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은하의 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제시했다. 먼저 스마트벨 영상이 재생되었다. 가족 모임에서 폭행을 당한 후 상처투성이로 집에 들어오는 은하의 모습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영상 속 은하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찢어진 옷, 피 흘리는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받은 표정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다. 이어서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었다. 좌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무릎 찰과상, 치료기간 2주. 의사의 소견서에는 타인에 의한 외력으로 발생한 상해로 추정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의료진의 객관적인 판단이었다. 미자 측 변호사는 가족 간의 사소한 접촉을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아이를 낳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해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정당한 훈육을 폭력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도윤의 사촌이 은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끄는 모습, 은하가 테이블에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폭행이었다. 이것이 정당한 훈육입니까? 은하의 변호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성인 여성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이 가족 간의 사소한 접촉입니까? 더욱이 녹음 파일에서는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들도 선명하게 들렸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다.
미자의 모욕적인 발언들, 아이도 못 낳고 뭐하러 있는 거야. 너 같은 애는 나가면 갈 데도 없을 텐데라는 말들이 고스란히 들렸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나의 가짜 임신 사건도 함께 다뤄졌다. 위조된 임신 확인서,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여한 브로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박세진 법무법인까지. 은하가 확보한 검체 보관 체계도 완벽했다. 법정에서 인정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 수집된 증거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닙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원고를 기만하고 폭행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도윤의 회사 비리건도 별도로 다뤄졌다. 유나를 위해 횡령한 돈의 규모, 경쟁업체에 유출한 기밀의 가치, 그리고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까지 모든 것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한 후 중간 판결을 내렸다. 임시접근 금지 명령은 일부 인용되었다. 미자와 시댁 가족들은 은하에게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되었고 직간접적인 협박이나 모욕도 금지되었다. 형사사건에서는 도윤의 사촌에게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미자에게는 모욕죄로 벌금 150만 원이 부과되었다. 유나와 박세진 브로커는 사기죄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도윤의 회사 비리건은 별도 수사가 계속되어 배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회사에서는 도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은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결국 정의는 승리했다. 증거와 법 앞에서는 어떤 권력이나 관습도 무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 씁쓸하기도 했다. 미자는 법원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체면과 권위로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의 위계 질서, 며느리에 대한 절대적 권위, 그 모든 것이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은하는 그런 미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다. 만약 처음부터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다. 언니 정말 고생 많았어. 하림이 은하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고통스러운 과정이 드디어 끝났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가정폭력에 맞선 며느리의 용기, 법으로 지킨 인권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은하의 싸움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었다. 8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햇살이 정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은하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은하가 치밀하게 모은 증거들과 법적 절차를 통해 지켜낸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나침반이 되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은하가 용기를 내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조용한 저녁, 은하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다. 오늘도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다. 그녀는 20년간 참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나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작은 힘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
연인이 차를 가져다 주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아? 은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전혀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없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각각의 별이 자신만의 빛을 내고 있듯이 은하도 이제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다.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도윤은 유책 배우자로 판정되어 이혼이 확정되었다. 바람, 가족폭력 방조, 회사 비리까지 겹치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크게 밀렸다. 은하가 요구한 조건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최종 판결에서 은하는 위자료 5천만 원과 함께 부동산의 70%를 배분받았다. 도윤이 횡령한 돈도 일부 회수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7년간 참아왔던 모든 고통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었다. 미자는 더 이상 은하에게 간섭하지 않았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권위와 체면이 법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몇 개월 후 미자는 은하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7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 해준 일들을 이제야 깨닫는다. 미안하다. 그렇게 조용히 물러났다. 은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경이었다.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미자가 변했다는 것은 다행이었다. 도윤은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새로 취직한 작은 회사에서 말단 사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다. 유나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었다. 박세진 법무법인은 폐업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았다. 가끔 도윤이 연락을 시도했지만 은하는 받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좋았던 기억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배신으로 인해 색이 바랬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다. 은하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가정폭력과 이혼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센터의 상담 책임자가 된 것이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센터에는 매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다. 시댁의 폭력에 시달리는 며느리, 남편의 바람으로 고통받는 아내, 가짜 임신으로 협박당하는 피해자들까지. 은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예요. 은하는 상담할 때마다 강조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녹음, 사진, 문서, 의료기록까지. 모든 것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법률구조공단, 여성단체, 전문 상담사들이 모두 여러분의 편이에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은하의 조언은 실전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설득력이 있었다. 센터에서 일하면서 은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 대부분이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고통받고 있었다. 참는 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맞서 싸우는 것이 필요해요. 한 상담자가 물었다. 그런데 가족을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죄책감도 들고. 은하가 대답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잘못을 깨닫거든요. 어느 날 은하는 TV 토크쇼에 출연했다. 자신의 사연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스튜디오에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도 함께 참석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은하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사랑은 가문이 아니라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상대방의 인권과 인격을 침해할 권리는 없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시댁의 하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모두 독립된 인격체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자존감과 당당함, 그리고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요. 은하의 말에 스튜디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방송 후 은하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들, 그리고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들까지. 은하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센터에서 상담받은 한 여성이 보낸 메시지가 특히 기억에 남았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내서 신고했어요. 남편이 구속되었고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은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년 후 은하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변호사였다. 그는 은하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은하를 더욱 존경한다고 했다.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을 구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부터 달랐다.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했다. 은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통제가 아닌 자유, 소유가 아닌 존중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문득 올라와 은하를 괴롭혔다.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연인은 인내심을 갖고 은하를 기다려 주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야 알 수 있었다. 은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센터에서 상담받은 한 여성이 보낸 것이었다. 선생님, 드디어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도 받고 아이들 양육권도 가져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증거로 지킨 관계의 경계. 그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해가 지고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은하의 새로운 인생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센터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날, 한 동료가 물었다. 은하 씨, 후회하지 않아요? 그냥 참고 살았으면 편했을 텐데. 은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편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매일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폭력에 시달리면서 사는 게 어떻게 삶이겠어요? 그건 그냥 생존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비록 혼자지만 당당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무릎 꿇고 사과할 일도 없고 맞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은하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상담해왔기 때문에 은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보람 있어요. 혼자만 당하고 끝났다면 그냥 개인적인 불행이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은하의 사건은 법무부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은하를 명예상담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은하의 치밀한 증거 수집 과정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몇 달 후 은하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다. 증거로 지킨 나의 존엄이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수많은 독자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후기를 남겼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다.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은하님이 제시한 증거 수집 방법을 그대로 따라했더니 승소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독자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았으면 해서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라고 했다. 책 출간 기념 사인회를 하던 날, 한 젊은 여성이 은하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저 작가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시댁에서 정말 심하게 구타당했는데 작가님 책을 읽고 증거를 모아서 고발했어요. 지금은 안전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은하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어느 날 은하는 우연히 도윤을 마주쳤다. 지하철역에서였다. 도윤은 많이 변한 모습이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어깨가 움츠러든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었다. 도윤도 은하를 알아봤다. 잠시 멈춰서서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쳤다. 은하 역시 도윤을 그냥 보내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은하는 연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어떤 기분이었어? 연인이 물었다. 생각보다 아무 감정이 없더라고요. 미안함도 분노도 그리운 마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남 같았어요. 그게 진짜 끝난 거구나. 연인이 은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야. 은하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은하는 연인과 결혼을 했다. 작고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만 모인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센터 동료들, 상담받은 분들 중 일부, 그리고 하림 등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은하는 이렇게 말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모욕으로 상대를 억압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새로운 결혼은 소유가 아닌 동반자 관계였다. 신혼집 거실에는 은하가 받은 여러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여성인권상, 시민용기상, 사회정의상 등등. 하지만 은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센터에서 받은 감사패였다.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 분께라고 적혀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은하는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연인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행복해? 하고 물었다. 은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당연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은하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다. 햇살이 정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은하가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증거로 지킨 관계의 경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나침반이 되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하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은하가 용기를 내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시간은 아픔뿐이었지만 자신으로서 다시 시작한 은하는 결국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야기의 민족,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